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차성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원래 이제 전체적으로 뭐 방사성 폐기물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또 너무 방대하고 요즘 때마침 고준위나 사용 해결료가 이제 고준위 방패물인데 이 이슈가 굉장히 좀 요즘 들어서 좀 핫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건 사업이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을 만드는 건데 어제 그래도 상임위 상정이 돼가지고 오늘 이제 법안 소위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아주 고준위 폐기물에 좀 집중해서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내용을 좀 좁혀서 그냥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들으시는 분들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사실은 잘 몰라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공학적인 내용으로 해야 되나 하다가 그것보다는 요즘 뭐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논문 같은 데서 보실 때 고준위 폐기물 사용 해결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접하시게 될 텐데 그런 게 나오면 이게 또 뭐 어떤 문제들이나 어떤 틀에서 진행되는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고준위 방패물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 이걸 끌까요, 그럼? 어떠신가요? 좀 나은가요? 예. 그래서 고준위 방패물이 이제 뭔지 이런 거 좀 얘기를 해보고요. 고준위 방패물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요거와 관련된 주요한 이슈들,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이나 기술적인 이슈들이나 뭐 다 있는데 아주 특별한 뭐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고준위 방패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준위 방패물을 이제 보면 고준위 방패물이 이제 어디서 생기나 보면은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기는 게 가장 많겠죠. 물론 저 원자력 연구원에서 또 실험 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여러분들 뭐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원전에 대해서 많이 보실 텐데 우리나라가 이제 4개의 발전소가 있죠. 그래서 저 영광에 가면 한빛 원전이라고 해서 6기가 있고 그다음 월성에도 중수로 4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월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수로 2기. 근데 요즘 뭐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많았었죠. 월성 1호기 뭐 조기 폐쇄에 대해서 이게 뭐 잘 되니 못 됐느니 뭐 말도 많았고 어쨌든 그래서 월성 1호기는 영구 폐쇄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고리도 이제 옛날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신고리 1, 2, 3, 4에 지금 짓고 있는 또 5, 6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울 저기 울진에 가면 한울 원전이 있는데 거기도 6기가 있고 또 2기는 또 새로 짓고 있고 신한울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신한울 이제 3, 4호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더 추가로 짓지 말자라고 했다가 지금 다시 짓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패물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체 이제 원전이 그 생애 주기에서 얼마만큼의 방패물을 만들어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 총 수로 보면은 32기가 되겠습니다. 신한울 3, 4가 재개된다라고 가정하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32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방패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거기서 특별히 그 고준위 폐기물, 그 사용 해결료가 나오는지를 이제 32기로 지금 와서 현재 시점으로는 이제 기준으로 고민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자원공학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요즘 광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원자력은 보통 선행핵주기, 후행핵주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우라늄 이제 원광에서 우라늄 광산에서 우라늄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채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원석을 하면 뭐 다른 광물하고 마찬가지죠. 우라늄이 뭐 거기에서 한 10%,
뭐 내외로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암석들하고 같이 나오면 그걸 정련을 해서 밀링한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부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정광을 만드는데, 그거 하고 나면, 정련하고 나면 한 75%뭐 그 정도로 이제 우라늄 함량이 있는 거를 되는데, 그 대부분의 여기 이제 형태가 그 이산화 그 우라늄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U3 뭐 O8 뭐 이런 식으로 봐서 정련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요 부분을 그 변환 농축을 하는 이유는, 보통 농축을 하려면 가스 상태가 좋으니까 불화우라늄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다시 가스 상태에서 농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중수로는 농축을 하지 않고 경수로는 농축을 합니다. 한 3%에서 5% 보통 농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농축을 해가지고 들여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축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승인을 해줘야만 하는데, 이유는 뭐 여러분이 추측하듯이 농축은 우라늄 폭탄을 만드는 데 쓰는 기술이고요. 재처리는 플루토늄 폭탄을 만드는 데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한국은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니네는 원자폭탄 만들 생각을 하지 마라. 꿈꾸지 마라. 이제 이런 의미로 한국 원자력 협정에서 우리는 지금 농축과 재처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축이 된 상태로, 그러니까 경수로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전 원자력 연료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들여와서 거기에 가지고 다시 이산화 우라늄 형태로 이렇게 그 재변환을 합니다. 그 재변환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원전에 들어갈 형태로 이렇게 제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원자로로 가게 되겠죠. 이제 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원자로로 들어가는 때까지 여기를 이제 선행 핵주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하고 그 원전을 돌리는 데까지도 보통 선행 핵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고, 뭐 요즘은 또 원자로의 열로 수소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핵연료가 다 타고 나면 그 재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사용 후 핵연료를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사용 후 핵연료를 고준위 방패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면 그때부터 고준위 방패물이 돼서 중간 저장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처분을 하는데, 이거를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워낙 방사성이 높고 열도 많이 나기 때문에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처분을 한다. 그 10만 년이란 기준이 뭐냐면, 우라늄 원광에 있는 자연 상태의 우라늄 수준의 방사능이나 뭐 열적인 상태로 되면은 어쨌든 관리로는 종료가 된다라는 해서 이런 주기를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핵연료 핵주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럼 우리나라에 어떤 핵연료가 뭐 사용 후 핵연료가 있냐 하면은, 경수로하고 중수로는 뭐, 그래서 그 원자핵 공학을 조금 더 들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핵 분열을 시켜가지고 열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뭐 개념적으로는 뭐 그렇게 복잡한 거는 아니고, 핵 분열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로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중성자가 빠르면 핵 분열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왜냐면 이게 지나가니까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자 속도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요걸 해서 감속제라는 거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열이 많이 나면은 제어를 해야 되니까 냉각제. 그래서 감속제하고 냉각제를 동시에 이렇게 이 물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그냥 일반 물이 하면은 경수로라고 하고, 그 중수, 그러니까 일반 물에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놈이죠. D2O니까 요거를 쓰면 중수로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얘가 중성자를 잘 잡아내 가지고 그냥 그 농축을 안 해도 얘는 그 연쇄 반응을 잘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천연 우라늄을 쓰고요. 얘는 농축된 우라늄, 약간 저농축이죠. 3%에서 5%한 걸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표준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형 사용 해결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폴란드 수출하고 나니까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저작권, 오리지널리티가 우리가 있다라고 그래요. 지금 막 재판 걸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는 원래 원자력 발전소가 컨버스천 엔지니어라고 C라는 데가 보통 기술을 들여왔는데 얘가 웨스팅하우스로 흡수됐어요. 그래가지고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모든 그 권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들어온 그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 형이 있고요. 중수로는 다발이 작습니다. 여기 뭐 50cm에 10cm밖에 안 되고요. 이거는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고 태우고 집어넣고 태우고 하는데 중수로의 미국이 바라보는 그 단점은 뭐냐면 이게 플루토늄이 추출이 쉬워서 그러니까 의심을 좀 했죠. 중수로를 한다고 했을 때 쟤네들이 플루토늄에 관심이 있고 핵무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그런 의심도 받았던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중수로는 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경수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수로 사용 해결료는 뭐 다발이 작고 분량이 많아서 이제 그거를 다 처분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거는 그 경수로 사용 해결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3에서 5% 농축을 하니까 대강 한 4% 농축됐다고 보고 그럼 나머지는 우라늄 235하고 238 중에 얘는 방학이 너무 길고 핵분열에 기여하지 않으니까 이제 요거를 중심으로 보는데 이거를 이제 사용 해결료가 되면 연탄재죠. 연탄재가 되고 나면은 235 4%였던 게 좀 줄어서 한 1%는 남고 여전히 그 다음에 여기 TRU라고 그래가지고 우라늄보다 무거운 놈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데 여기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플루토늄을 어떻게 쓰느냐 이제 이런 게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한 3-5년 정도 3년이나 5년 연소하면 사용 해결력이 되는데 이런 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관심의 초점이 이런 게 된 거죠. 야, 이 사용 해결료를 고준위로 그냥 처분하는 게 아깝다. 야, 여기에 우라늄도 있고 플루토늄, 여기서 나온 우라늄은 또 원래 우라늄하고 또 뭐 성질상 여러 가지 그거를 좀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플루토늄도 나오고 하니까 요거를 재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걸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재처리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걸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플루토늄이 제일 많이 사실 쓰이는 거는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그래서 평화적으로 그런 플루토늄을 우린 쓸게 하는데 잘 안 믿어주죠. 야, 이거 니네 뭐 핵무기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원자력 협정상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재처리, 뭐 재활용 어떤 이름을 쓰든 간에 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자력 안전법에 야, 고준위 폐기물이 뭐냐? 여기에서 여기 그 과학적 기준을 세워야 되니까 그 입방미터에 2kW 이상의 열이 발생을 하고 반감기 20년 이상의 알파산을 배출하는 핵종으로 방사성 농도가 g당 4,100g 이상이 나와야 되는 폐기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요즘 또 고민이 되는 논란이 뭐냐면 우리나라 중수로 같은 경우는 천연 우라늄을 썼고 시간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기준보다 지금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사용 해결료인데 이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 보준위가 아니네. 뭐 이런 뭐 기술적인 좀 약간 논란도 있곤 한데 어쨌든 간에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는 그냥 그 사용 후 해결료는 그냥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등치에서 거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 기준을 준위를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 이제 원래 규제 해제 폐기물이라는 거에 기준이 나와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자체 처분보다 100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준보다 100배 기준으로 해서 그거 넘어가면 저준위, 아래면 극저준위. 그리고 이제 중저준위하고 저준위는
농도 제한치를 선정을 해서 요번 승인을 받아가지고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데 아까 고준위 방패물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고요. 그러면 각각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나라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준위는 무조건 심층 처분, 그러니까 뭐 300에서 300 이상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500m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심층 처분해라 이렇게 돼 있고, 중주지는 적어도 동굴 처분 이하로 뭐 그 동굴 처분 정도를 해야 될 거 하도록 되어 있고, 저준위는 이런 거는 다 여기도 다 집어넣을 수 있고 대신에 표층 처분도 가능하고, 극저주지는 그냥 매립형으로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고준위 방패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용해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독성이 천연우라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라늄 광에서 우라늄을 채취했을 때 나오는 정도의 독성으로 떨어지는데 10만 년을 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넣어둘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500m 정도면 굉장히 깊고 이렇게 하겠지만 뭐 괜찮겠지 하는데 10만 년이라는 거는 이거는 지각이 움직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선두주자로 하고 있는 핀란드나 스웨덴도 거기 빙하가 녹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 오버버든이 얇아지니까 융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만 년 지나면 뭐 우리 알고 있는 알프스도 옛날에는 다 바다 밑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지금 500m지만 그게 나중에 10만 년이 지났을 때는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인류가 그때까지 언어가 남아있나 뭐 이런 고민도 해서 핀란드 애들은 핀란드어가 없어지면 거긴 인구도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충분히 그 언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보고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언어가 없어졌을 때 우리 언어를 쓰지 않지만 우리 후손이 살 테니까 여기 위험한 게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리지? 그래가지고 막 그림도 연구하고 뭐 상징적인 표현을 어떻게 할 건가 막 이런 것도 연구하고 또 인문사회학적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준위 방패물 관리를 할 때 지금은 임시 저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면 일단 나온 사용 해결료는 수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열이 많이 나니까 그럼 수조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물로 식히죠.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충분히 이제 열이 식으니까 그 이후에 건식시설이라는, 그러니까 물에서 빼가지고 어디 다른 건식시설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준비인데 중수로에 있는 지금 사용해결료 같은 경우는 건식시설로 지금 옮겨갔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크기도 작고 다발도 조그마하고 거기도 뭐 천연 우라늄을 쓰기 때문에 발열량이나 뭐 방사능 세기도 좀 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거기에 맥스터라는 시설물을 해가지고 건식으로 옮겼는데,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경수로의 이제 사용 해결료예요. 경수로 해결료는 아까 보셨듯이 열량도 많이, 열도 많이 나고 방사능도 세고 나오자마자 옆에 있으면 거의 즉사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한 그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년 동안 안전한 데로 가지고 가서 영구 처분을 해야 되는데, 영구 처분을 하기 전에 중간 저장이라는 거를 지금 우리나라 그 체계에서는 영구 처분장 부지에 지상에는 중간 저장을 만들고 그 중간 저장에서 각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사용 후 해결료를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는 걸 모아서 중간 저장에 놓고 그거를 영구 처분장으로 집어넣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하에서 아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결료를 만들어 가지고 발전소에 넣어서 이게 나오면 습식 저장실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서 계속, 근데 요즘 또 뭐 월성에 습식조가 뭐 새 가지고 뭐 난리니 뭐 그 삼중수소가 새니 뭐 이런 얘기도 논란이 있는데, 이 습식 저장 시설이 사실은 이 관리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장점도 많습니다. 이게 뭐 냉각도 물로 하니까 잘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하는데 이게 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 물 새니 뭐 이 관리가 좀 쉽지도 않고 그런 문제도 있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뭐 좀 현재로 많이 또 개발되어 있는 게 건식 저장 시설이라서 요걸로 옮겨야 되는데 문제점은 이게 장점이 있으니까 옮겨야 되기도 하지만 습식 저장 시설의 포화가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만에서는 습식 저장 시설이 다 포화가 돼가지고 건식 저장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건식 저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붙었어요. 뭐 대만도 요즘 뭐 중국이 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폭격당할 수도 있고 이러면 야 건식 시정 밖에다가 이렇게 사용 해결로 해놨다가 폭격받아가지고 이거 비산하면 다 방사능 오염되고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뭐 논란도 뭐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다가 이 건식 시설을 못 지어가지고 습식 시설이 포화되는 바람에 원전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건식 저장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말 원전이 서야 되는 지금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용 해결료를 그래서 잘 운반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방패물을 RI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무슨 뭐 연구시설에서 실험용으로 쓰고 뭐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선박으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원전도 다 바닷가 근처에 있고 뭐 물론 냉각수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또 운반에 대한 또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운반을 선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들이 안에 그 부지 내에서는 용기를 쓰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중간 저장이나 이제 이런 시설의 용기 같은 것들이 되면 이제 이슈가 계속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원전에서 이제 다 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고준위 방패물 처분장, 방패장을 그러니까 연구 처분장을 만들면 이동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시스템은 고준위 방패물의 연구 처분장하고 중간 저장 시설이 동일 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상에다가 어느 나라에 따라서 건식 저장 방식을 하는 나라도 있고요, 습식 저장 방식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습식으로 옮겨와 가지고 중간 저장을 하다가 처분하는 나라도 있고 미국 같은 나라는 뭐 거의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지만 좀 방식은 다르지만 건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처분 시설로 들어가 가지고 땅 속에다가 연구 처분하는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요 전에 그러면은 과연 이제 요거 뭐 진행하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뭐 신문지상에 뭐 하면은 뭐 재처리해야 된다, 뭐 처리가 어떻게 된다, 뭐 파이로가 어떻다,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사용 후 해결료가 여전히 핵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자원 아니냐, 이걸 재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재처리를 하는 게 너무 여러 가지도 어렵고 과연 경제적 실익이 있냐. 그래서 이거는 빨리 안전하게 폐기물로 직접 처분을 해가지고 땅속에다가 묻는 게 가장 좋다.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죠. 근데 아무래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계속 좀 써먹었으면 좋겠다. 재활용하면 얼마나 좋나 라고 하는데 이게 큰 틀로 이제 이 문제를 이해를 하시려면 제일 좋은 거는 원자력은 사실은 원자력 발전보다는 핵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핵 확산을 막느냐의 관점이 먼저고 그 다음에 평화적 이용은 그게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평화적 이용을 하기 있는데 재처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때 제일 관심이 있는 물질은 플루토늄입니다. 그래서 플루토늄은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재처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미국이 받아들이는 거는 이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한다라기보다는 핵무기를 만들려는구나 의심을 먼저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을 풀어줄 생각이 별로 없어요, 미국 애들이. 그래서 연구는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허들이 높아서
좀 가기가 어려운 상태인 게 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언젠가는 또 할지도 모르니까 뭐 계속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연구는 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넘어야 될 산은 많다. 그리고 재처리를 상업적으로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프랑스가 유일합니다. 그 프랑스는 목수연료라는 걸 쓰는데 그게 플루토늄하고 우라늄을 적절히 섞어 가지고 만든 연료인데 재처리를 하니까 뭐 당연히 플루토늄 나오는데 플루토늄을 뭐 무기로 뭐 프랑스에는 알다시피 75%가 전부 원자력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용 해결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거기서 재처리를 해가지고 플루토늄이 나오면 무기를 만들기에도 너무 많은 플루토늄이 해서 그거를 막 관리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를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수연료를 만들어서 씁니다. 근데 이제 목수연료 쓰는 나라가 또 있죠. 뭐 러시아도 목수연료 쓰는데 러시아는 재처리를 상업적으로 하지는 않고 뭐 거기는 뭐 군사적인 이유나 뭐 이런 걸로 계속 재처리는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나라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게. 그래서 말씀드릴 게 이제 직접 처벌을 하는 나라는 미국. 근데 미국이 기술은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재처리 기술을 만든 게 미국이고요. 이 재처리 기술 때문에 사실은 히로시마에 했던 원폭을 떨어뜨리는 이게 사실 재처리라는 게 맨하탄 계획에서 처음 시작된 계획입니다. 근데 미국은 상업적으로 재처리를 안 하고 직접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군사적 목적의 플루토늄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상업적으로 하면서까지 재처리를 해서 플루토늄을 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뭐 지금 핀란드는 지금 고준위 처분장을 짓기 시작했고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스웨덴은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인허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들은 뭐 웬만한 나라들은 거의 직접 처분으로 많이 가고 재처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유일하게 상업적 재처리는 프랑스가 하고 일본도 이제 프랑스 같이 자기네 목수연료를 쓰고 뭐 이렇게 할 테니 평화적으로 이용을 할 테니 우리 재처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재처리를 미국이 일본한테 허용해주는 그 미일 원자력 협정을 맺어가지고 재처리가 가능한데 재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상업적으로도 경제성이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할 수는 뭐 정책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가동되고 있지는 않고 이거를 미국에서 얻어내려고 엄청나게 많은 희생과 보상을 합니다. 미국에다가 우리 이거 하게 해줘 막 이래가지고 이런 상태고 나머지 나라들은 재처리를 하는 이유를 뭐 잘 아시겠지만 핵무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보유국들이 플루토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재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정책 결정 유보라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프로세스는 거의 직접 처분으로 왜냐하면 EU 텍소노미에 원자력을 지속하려면은 영구 처분을 해라 2050년까지 해야 하는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렇게 조건부를 걸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지금 벨기에도 그렇고 지금 체코 뭐 이런 나라들도 2050년 EU 텍소노미 이슈 때문에 EU 텍소노미가 중요한 게 텍소노미는 분류 체계니까 여기에 분류 체계에 자기네가 들어가야 금융 조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전을 짓거나 이런 거 할 때 돈을 금융권에서 끌어들이려면은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하는데 뭐 재처리 해가지고 이제 넣고 뭐 이런 거는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 안 하니까 이제 지금 직접 처분을 하기 위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기서 재처리를 결정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환경상.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뭐 과연 가능하냐? 고준위 폐기물이 10만 년 동안 안전한 암이 있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핀란드나 스웨덴은 우리가 이제 그 세계 지질도를 보면 핀란드나 스웨덴은 저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발틱 쉴드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좋은 화강암이 있습니다. 거기는 12억 년 뭐 된 화강암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단단하게 지키고 있어서 이미 뭐 많은 그 지질학을 한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연구를 했을 때 이미 뭐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안정적인 암체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다만 이제 약간 변동에 있는 거는
거기에 이제 그 빙하기 때 쌓였던 엄청나게 그 두꺼운 거기 빙하가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녹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융기가 약간 진행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워낙 암체가 좋기 때문에 여기는 진도가 좀 잘 빨리 나갈 수 있는 좀 조건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안반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런 화강암이나 이런 결정질 안반에다 하지 않고 걔네는 클레이층에다가 합니다. 클레이층이 워낙 두껍고 여러 가지 특성이 거기 물이 왔다 갔다 잘 안 하니까 결국은 고준위 폐기물도 인간한테 다달라가지고 좀 해를 입히려면은 지하수를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지하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거기 그 프랑스에 있는 클레이층은 워낙 그 여러 가지 특성상 뭐 물 흐름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 아니 우리는 클레이에다 할래 그래가지고 프랑스는 이제 그 클레이층에다가 지금 가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아주 좋은 클레이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각 변동도 좀 괜히 좀 우리도 오래된 그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하지 않는지 회의론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회의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무슨 어떤 자연현상이나 뭐 구조물이나 이런 게 있냐라고 했을 때 가장 또 많이 논란이 되는 게 그 우리가 이제 핵 분열이라는 게 인간이 최초로 그 자연의 현상이 아니고 우리 태양은 핵융합이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우주에서의 에너지 공급은 주로 분열이 아니라 핵융합 에너지로 에너지를 받잖아요. 뭐 태양도 그렇고 그래서 그 핵분열이라는 게 그렇게 자연적인 현상보다는 굉장히 인공적인 현상으로 알고 그 페르미가 이제 시카고에서 그 뭐 최초로 CP1이라는 그 분열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실험해 가지고 이제 임계치를 확인하고 나서 막 그때부터 폭탄도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고 이랬는데 그 후에 그러면 이게 자연 현상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느냐 했는데 1972년에 프랑스 애들이 가봉에서 우라늄 광산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핵분열이 일어나 증거를 발견을 했어요. 한 20억 년쯤 전에 거기에 있는 우라늄이 그 조건이 지금 경수로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라늄 238하고 우라늄 235가 한 0.7%고 나머지 99.3%는 그 우라늄 238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라늄 235가 우리가 핵분열하는데 도움이 되는 우라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감기가 이건 한 7억 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8 같은 경우는 44억 6천 년이니까 거의 한 45억 년 정도 되니까 25억 년으로 돌아가면 실제로 비율이 지금 현재 시점에 0.7%가 아니라 한 3%가 조금 넘는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경수로에서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농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하수가 경수로 같이 여기서 감속제나 냉각제 역할을 하고 당시에 또 20억 년 전에 또 일어났던 지질학적 큰 변동이 뭐였냐면 우리 그 지구에 원래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산소 폭발이 지구에 3번이 있었는데 그 21억 년 전, 20억 년 그 주위에 산소가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지구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라늄이 이제 틈에 막 산소 들어가고 지하수 유동 구조하고 같이 가면서 그러니까 이산화 우라늄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8산화 3 우라늄인데 그런 산화 우라늄이 많아지면서 자연의 경수로 구조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핵분열,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핵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핵분열을 일으켜가지고 하니까 열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지하수가 다 증발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지하수가 없어지면 냉각제하고 감속제가 없어지는 거니까 또 멈추고 그러다가 다시 또 지하수가 들어오면은 또 분열하고 이거를 계속 하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용후 해결료와 같은 형태의 잔유물이 남았는데 거기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주변의 오염이 많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충분히 그 핵분열을 하고 나은 뭐 아까 같이 뭐 TRU라든지 그 남은 여러 가지 핵분열성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안 많이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보니까 거기에 마그네슘 광물들이 많아가지고 크랙을 다 채운 거예요. 그래서 촘촘히. 그래서 이게 크랙을 잘 메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방식이 벤토나이트로 지금 막는 방식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사용행료를 집어넣고 벤토나이트를 넣고 거기에 하면 벤토나이트가 100도만 안 넘어가면 부피 팽창 물을 하면 적절히 딱 이게 마그네 수밀성을 갖추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수 잘 가둬놓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거에 좀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오클로 강산이라는 가봉에 있는 오클로라는 지역에 있는 우라늄 강산이 굉장히 자연의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시그널을 줬다면 그 스웨덴 가보신 분이 있으면 뭐 그러니까 바사라는 큰 배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출항했다가 너무 커가지고 침몰했는데 거기 걔네들이 그 배에다가 청동으로 이제 대포를 만들어 놨는데 걔가 물속으로 딱 빠져가지고 한 그 333년 만에 뭐 빼냈다는가 뭐 그런데 300년 이상 그런 환경에서 빼내 보니까 부식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구리로 이런 걸 만들면 생각보다 부식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랜 세월 증명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구리로 그러면 잘 싸서 그래서 지금 KBS3 방식이라는 지금 저장 방식은 구리 5cm로 두르고 거기에다가 이제 철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캔을 만들어서 땅 속에다 집어넣고 거기다 벤토나이트로 딱 수밀성을 이룬 다음에 그 좋은 안반에다 넣어두면 10만 년 동안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럴 만한 암이 우리나라도 뭐 없지는 않다. 그래서 제 생각에 잘 찾으면 주민들하고의 이런 충돌이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게 이제 안면도 때 옛날에는 이제 원자력 연구소였죠. 원자력 연구소가 거기다가 안면도에다가 연구소 만들면서 방패장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막 장관도 물러나고 난리가 났죠. 우리 동네에 무슨 방패물을 오느냐. 실패한 다음에 5년쯤 지나가지고 구럽도에다가 해가지고 막 갔는데 그때 막 물리탐사도 하고 막 했었는데 거기서 또 구럽도는 활성단층이 발견돼서 활성단층은 이제 10만 년 동안 그 어떤 활동성이라든지 지하수의 유동이라는데 이런 데 쥐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과학적으로 가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이게 기술적으로 커버하는 거는 공학을 하면 공학 구조물의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100년 보통 뭐 어떤 시설물을 만들 때 근데 이거는 10만 년을 가려면 공학 구조물의 수명이 다 되고 나서 자연환경이 받쳐줘야 되는 거를 하기 때문에 요거를 만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거는 어떤 공학적 구조물로 이거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해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 모르겠지만 부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부안 군수 막 이때 양성자 가속기는 되게 이상하게 사람 또 지역에서 굉장히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양성자 가속기 이제 유치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랑 방패정이랑 이렇게 엮어서 한번 들여보겠다 그랬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뭐 부안에서 뭐 방패장이 들어오면 우리 여기서 젓갈도 잘 유명하고 잘 팔아야 되는데 그거 다 중지되고 농업도 망하고 어업도 망하고 막 이런 게 되어가지고 그때 막 계엄령도 선포되고 군수가 지금 용어로 보면 테러죠. 테러 당해서 뭐 머리 깨져가지고 막 그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주민투표를 했는데 반대해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아픈 좀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도저히 이게 고준위까지 다 가지고 가면 방패장을 못 만들 것 같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고준위하고 중조준위를 분리하자. 그래가지고 그 분리를 결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중조준위만 먼저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 정책을 변화한 다음에 중조준위만 따로 처분시설을 만드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경주에서 가장 높은 표를 받아가지고 지금 경주에 중조준위 방패장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때 분리하고 나서 계속 숙제로 남아있는 게 고준위 처분장입니다. 그리고 방패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사실 우려 같은 것들이 사실 고준위 방패물에 있잖아요. 그 독성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이 지금 숙제로 남아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습식조라는 게 포화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만이 습식조 포화가 되고 건식시설을 못 만들어가지고 원전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게 지금 저기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이 31년이면 포화하고 고리에 있는 것도 31년을 포화하는 거를 시작으로 지금 포화가 다 돌아옵니다. 근데 31년이면은 앞으로 9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22년도 끝이니까 9년도 아니고 한 8년 그 정도인데 원자력은 인허가 받고 뭐 주민 또 공청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8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31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그때까지 건식시설을 다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예요. 그래서 그거 못하면 원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력 공급을 계획을 해가지고 세우는 거하고 예기치 않게 뭐 이런 시설이 안 만들어져 가지고 갑자기 쓰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런 원전 하나가 1기가 넘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금 한국형 원전은 1.4기가 정도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멈춰서 쑥 빠지면은 전력 대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지금 새로 정부가 들어가지고 계속 운전한다고 그러고 저 신한울 3사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가 되냐면 포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원래 수명이 다 돼가지고 멈춰야 될 원전을 계속 돌리기 때문에 원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망치를 다시 계산하고 있는데 31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빠르다라고 지금 생각되어지는데 최근에 한 언론에서 또 어디 또 그 연구 용역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종료되지 않은 연구인데 이제 중간 과정에서 뭐 27년이 나왔다, 뭐 28년이 나왔다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4년 뒤에 이거 멈추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민한 이슈다. 그래서 원자력은 두 가지가 항상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방패물인데 이 방패물 쪽에서 특히 고준위 방패물 쪽에서 지금 뭔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이걸 해결하려면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은 야 이게 몇 년 뒤에 우리가 나갈지에 대해서 니네가 보장해 줘라 정부가.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사실상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이 되는 거 아니냐 원자력 발전소가 이래가지고 지금 언제 가지고 나갈지를 지금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서 지금 법안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안이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뭐 어쨌든 간에 이 답을 안 찾으면 심각한 상태가 지금 올 수가 있습니다. 고리하고 그 영광에서 원전이 쓰게 되는 일이 지금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이 고준위 이렇게 심각한데 뭐 어떻게 왔냐 그러면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할까지는 굉장히 논의가 많았는데요. 사회적으로 저항도 심하고 워낙 충돌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기피 업무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산업부 장관 옷 벗은 사람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기처 그때는 과기처라고 그랬죠. 과기처 장관도 막 옷 벗고 이거 잘못 건드리면 장관들이 막 옷 벗고 쓰러져 나가니까 되도록이면 좀 이거 내가 있을 동안은 안 다뤄야지 이런 게 있고 아무래도 산업부 공무원들도 야 이거 뜨거운 거니까 좀 되도록이면 천천히 하다가 이제는 목에 찬 겁니다. 더 이상 이거 끌면은 원전이 쓴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전에 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공론화도 많이 했고 지난번에 다시 재검토위원회도 했고 막 이렇게 갔는데 그런 것들보다 더 임팩트가 심하게 다가오는 거는 원전 씁니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슈가 되고 나서는 야 이게 큰일 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계속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이게 국정과제로 계속 들어가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나라만은 그렇지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결해 보고자 법안도 냈고 뭐 하고 있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작년 12월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진짜로 이거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R&D 로드맵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새롭게 또 윤석열 정부도 이게 국정 과제였기 때문에 뭐 여당에서도 지금 법안들을 내놓고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리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그럼 언제쯤이면 도대체 이게 처분장이 만들어지나,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그러면 몇 년 뒤면은 이거를 이제 가지고 가겠다고 하니 믿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임시 저장을 좀 법적 지위를 줘서, 사실 임시 저장은 법적으로 없는 용어고 없는 개념입니다. 임시 저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관계 시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밀어붙여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법적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그러면 건식 시설을 만드는 게 정말로 관계 시설로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많이 있어서 이걸 좀 명확히 하자 그래가지고 법에도 놓고, 기본 계획이 그 법 이전에 그 법의 토대가 된 게 기본 계획이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그러면은 영구처분지장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게, 부지 선정을 착수하면은 13년 내에 그런 부지를 정하겠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부지 확보가 된 다음에 중간 저장 시설을 또 거기에 만들고, 최종적으로 37년 뒤에는 영구처분을 시작하겠다. 요게 기본적으로 지금 2차 기본 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 요걸 기본으로 지금 특별법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이게 10만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게 안전한지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지하 연구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착수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그래서 지하 연구 시설에서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그 R&D 로드맵 만들고 지금 예산 잡혀서 돌아가고 있는 게 1조 4천억입니다. 그래서 지하 연구 시설까지 다 해서 우리가 1조 4천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게 영구 처분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자. 이제 요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게 그 처분장은 더군다나 고준위 처분장은 과학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게 국민과의 소통, 그게 거의 핵심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뭐 기술, 뭐 공학 하시는 분들, 뭐 또 과학 하시는 분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열심히 뭐 연구만 하면은 뭐 그거대로 또 쭉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진행이 되려면 그 지역 사람들한테 설득도 돼야 될 것 같고, 국민적 공감대도 이제 해야 되겠고, 뭐 이런 법과 제도가 다 잘 만들어져야 되는 좀 이런 거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이게 절차가 진행이 돼서 2037년이면은 사실 지금 보고 있는 게 2060년입니다. 37년이면 내년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2060년이니까 2060년부터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쉽진 않죠.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또 EU 텍소노미가 2050년까지 방폐장하라고 좀 조건부를 걸어놔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우리가 EU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뭐 2050년까지 딴 데들 한다고 하니 우리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당겨보자라고 논의도 많이 있는데, 그게 사실 되게 이것도 굉장히 야심찬 계획입니다. 우리는 지금 핀란드나 스웨덴은 벌써 40년 전에 지하 연구 시설을 다 만들어 가지고 40년 동안 연구를 하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하 연구 시설도 지금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판이니까 과연 37년 뒤 이거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야심찬 계획 같이 느껴지는데, 그거를 이제 당기는 거는 되게 어렵지만 뭐 하여튼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진행되는 거를 보면 뭐 부지도 선정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중간 저장 시설도 만들고, 거기하고 이거 패러렐하게 지하 연구 시설도 하는데, 이게 지하 연구 시설 그러니까 제네릭 URL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연구를 위한 그
지하 연구 시설이 있고요. 실제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다가 인허가를 받을 때 또 실증 URL이라는 걸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제네릭 URL에서 다 해본 실험이 여기하고 일치하는지를 또 검증하는 작업이 결쳐서 그런 우리가 제네릭 URL, 사이트 스페시픽 URL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의 또 URL이 또 진행되고 해야 돼서 되게 시간적으로도 빡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부지가 정해지면 연구 처분장은 뭐 건설되고 진행되더라도 중간 저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일단 원전 부지에 있는 그 사용 해결들을 옮길 수 있잖아요. 그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역하고의 갈등들이나 지역에서 우려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부지 선정을 시작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게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고준위 방패물을 실제로 처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좀 저희가 R&D 로드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야는 운반 저장, 뭐 부지 처분, 뭐 그다음에 추진 체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운반 저장 부지 이게 4개 분야에서 뭐 중분류로 해가지고 필요한 거는 한 뭐 104개 정도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여기 어떤 연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부 연구는 뭐 343개 정도를 해서 요거는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해가지고 어떤 기술이 진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필요한 기술의 몇 %까지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R&D 로드맵을 올해 계속 만들어 왔고요.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완성되어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 아니면 대부분 다 직접 처분이 일단은 원칙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처리를 하고 있는 프랑스는 뭐 워낙 원전이 많고 재처리하면서 방패물을 지금 뭐 중간 저장에 다 보관하고 있고 처분장 이렇게 진도 나가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계속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네릭 URL도 40년 운영했는데 종료하고 나서 그 다음 후속도 못 나가고 일본도 계속 헤매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고요. 미국도 역하 마운틴에다가 이거 만들었다가 그 이후에 뭐 블루리본 커미티 막 이런 거 만들고 이러면서 그 옆에 그 역하 마운틴 옆에서 화산 터지면서 또 화산 지진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안정성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멈춰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간 되게 어려운 조직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대부분의 이제 관리 주체는 우리나라의 그 코라드 같이 우리 원자력 환경공단 같이 전담 기관들이 만들어져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게 처분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게 대개는 뭐 요때 하는데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야심차게 좀 진행은 하고 있지만 프랑스마저도 지금 2050년을 못 맞출 거. 그러니까 사실은 EU 텍소노미 2050년 전제 조건이 프랑스 애들이 주장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 유럽에서의 그 원자력의 이니셔티브를 프랑스가 쥐려고 그러면서 독일은 이제 원자력을 안 하니까 천연가스나 이제 거기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LNG로 많이 돌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천연가스 중심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둘이 타협을 본 게 EU 텍소노미 2050년까지 하는데 원전은 조건부가 이제 고준위 방패장이고 뭐 또 천연가스는 독일 거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내용들이 하고 있는데 2050년을 지키기가 사실상은 좀 쉽지는 않다. 전체적으로. 그럼 다른 나라에서 저장 방식 같은 걸 보면은 중간 저장을 여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원전에 있는 그 사용 해결료를 빼오는 게 지금 주민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나라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은 스웨덴은 그냥 원전에 있는 습식 저장 방식하고 똑같이 이렇게 습식 저장소를 만들어서 이거를 다른 원전에서 쓰던 사용 해결을 다 갖다가 습식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독일은 뭐 건식 저장 시설인데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금속 용기로 하고 있고 미국은 또 상업이 발달한 나라니까
유틸리티들이 전부 다 민간 회사고 거기는 수익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경제성 있는 방식을 계속 찾고 있는데 그게 건식 저장 5개형 하면서 콘크리트 용기 또는 금속 용기 뭐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중으로 매립형으로도 하고 있고 어쨌든 중간 저장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도 이런 걸 참고로 해가지고 부지만 선정이 되면 연구처분장에 어떤 방식으로 중간 저장을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처분장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연구처분장에 대한 개념도는 이 사용후의 결론은 건드리지만 않으면 이 자체도 약간 그 용기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분 용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공학적 방벽을 아까 같이 벤토나이트 요게 이제 구리입니다. 5cm짜리 구리가 상당 기간 부식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게 이제 공학적 구조물로서는 가장 오랜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질 거고 요거를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벤토나이트를 넣어가지고 완충제를 만들어서 수밀성을 보장을 받고 이제 500m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다 집어넣고 나중에 이걸 싹 메꾸면은 이제 충분히 기능을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래 스웨덴 애들이 KBS3 방식이라는 걸로 만들었고요. 근데 핀란드가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공사 먼저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핀란드가 다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핀란드는 요즘 신났습니다. 막 방문객도 많고 개념을 이렇게 패키지로 팔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재미는 핀란드가 보고 만든 건 스웨덴이라서 스웨덴 사람들은 배가 엄청나게 아프겠죠. 이거 다 개념도 그렇고 다 우리가 만든 건데 핀란드 애들이 너무 재미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 애들은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레이칭에다가 이렇게 한다라고 가고 있고 캐나다도 이제 최종적으로 올해까지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 뭐 거의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빨리 가면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핀란드나 스웨덴 애들을 만나면 거기에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그 소통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은퇴 거의 했는데 시간이 다 다다랐는데 자기가 처음 젊어서 딱 취직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설득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은퇴할 때 되고 이제 시작하려고 보니까 다 돌아가시고 다 젊은 사람들이라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미 세대를 넘어가는 막 이런 소통 이슈들이 좀 있어서 이슈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EU 텍소노미 이슈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한국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렇게 해서 EU가 50년까지 했으니까 우리들은 맞췄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 제반 먼저 안전 법상으로나 여러 가지 지금 기술적인 준비 정도나 이런 걸로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목표를 2060년으로 세워놓고 좀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법안 발의가 김성환 의원이 먼저 했고 그다음에 김영식 의원, 이인선 의원 발의가 해가지고 어제 이제 두 법안 이건 미리 올라가 있었는데 상정돼 가지고 오늘 이제 아마 법안 소위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골자는 이 고준위 방패물은 도저히 산업부라는 부처에서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이제까지 부처에서 해가지고 계속 다 실패를 했으니까 아예 독립적인 행정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위원회 구조를 만들어서 그 행정기구는 독임제하고 합의제라고 하는데 독임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입니다. 뭐 산업부, 환경부. 근데 이제 합의제라는 것은 원안위원회 뭐 이렇게 같이 행정기관이지만 이제 위원회 구조로 가지고 있는 걸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객관적으로 아니면 탈정치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보자 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논란이 좀 있는데 요번엔 정부에 들어가지고 원전을 계속 운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수명 연장 이슈가 있으니 수명 연장을 반영하냐 뭐 막 이런 게 지금 논란의 또 포인트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식 의원 법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아직 한미 원자력 협정상에서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재처리 문제를 이제 파이로가 이제 습식이 아니고 건식 재처리인데 그거를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좀 있으니까 이게 논란이 지금 약간 예상이 되고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준위 이 방패물 관련해서 이 특별법 이거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지금 언제 이게 만들어져서 처분할지 모르니까 그 방패물을 다루는데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본 세대거든요. 그 위험하지만 위험을 다 떠안고 뭐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까지 뭐 우리가 타격을 입을 만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뭐 앞으로는 뭐 미래에는 그거에 대한 논란이 많겠습니다만 어쨌든 전기를 우리가 쓰는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는 혜택만 보고 정말 빚은 고스란히 후손한테 물려준 다음에 미래 세대한테 야, 미안해. 우리는 재미 봤는데 니네들은 좀 빚을 니네들이 좀 해결해 줘. 이런 꼴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래 세대한테 책임 전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우리의 좀 포인트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좀 해결을 봐야 된다. 이런 게 우리가 가집니다. 사실은 2060년부터 처분한다고 그래도 다 이제 뭐 여기서 일하시던 분들은 다 은퇴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겁니다. 이거 우리 자식들한테 야 이거 네 거야. 그리고 던져주지는 말자. 이제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에 우리가 그 주요 기능들을 정의하면서 안전이라는 말이 나올 때 안전은 무엇에 관한 말이냐? 방사능이 누출되는 걸 안전 이슈를 하는 겁니다. 그냥 발전소가 정지했다? 그건 안전 이슈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잘못돼서 9시 뉴스에도 자막에 뭐 한빛 원자력 발전소 3호기, 한빛 3호기가 불시 정지하고 막 나오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좀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액시던트가 아니라 이벤트로 그렇게 이제 처리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거는 안전에 관련된 서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들이 안전 설비고, 우리가 화력 발전소에서는 터빈 같은 거 혹시 돌다가 날아가고 뭐 터빈 축 깨진다는 거 블레이드 깨지면은 제일 큰 안전 사고로 보지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거는 그냥 발로 차버리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못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 그 중에서 가장 방사능이 많은 게 이제 사용 연료가 되겠고요. 처음 만든 새 연료는 핵분열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번개탄을 넣어줘야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원자로 안에서. 그러면 이제 방사능 폐기물 중에는 뭐 사용 연료가 이제 가장 수준이 높은 고수에 해당하는 거지만은 그 바로 밑에는 이런 원자로를 이제 완전 폐로 하면은 이런 것도 잘게 잘라서, 이거 사람이 자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뭐 레이저든 아니면 자동으로 동작하는 톱을 가지고 이거를 자르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잘라야지만, 요거는 이제 뭐 고준위일지 아니면 중고준위일지 중저준위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해체하게 되면 이것도 가장 부피가 적어지는 쪽으로 해서 이제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경주 또는 뭐 그쪽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식 중간 저장 시설에 대한 거고요. 요거는 경주 방패장의 이제 요거고, 여기는 중저준위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설비죠. 그래서 보통 방사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라드 웨이스트 구분을 우리나라에서 하이 레벨, 그다음에 인터미디어트 레벨, 웨이스트, 로우 레벨, 베리 로우 레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바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상을 하이 레벨로 하지만 항상 바운더리에 있는 것들은 항상 사람들이 또 어떤 액션에 들어갈 때는 고민스럽게 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깊은 데다가 묻을 것이냐 아니면 둥글 저장을 할 것이냐부터 이런 얘기들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방사선 이거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모든 것을 공학과 과학으로 믿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에 썼던 안전필수 시스템의 제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제
그 사고 하나. 이거는 이제 챌린저호가 그 폭발했던 그 사고입니다. 한 32년인가 됐죠. 챌린저호가. 이게 왜 사고가 났냐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그 나사에 와서 뭐 축하하고 그다음에 출마하는 거 연선을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서 두 번이나 그 발사를 미뤘던 거를 세 번째 할 수 없이 발사를 하는 겁니다. 발사하기 전날 마지막 그 테크니컬 미팅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그 고무링, 그냥 오링이라고 하는 우리 수돗물 나오는 거 말하는 박킹이에요. 그 박킹 두 개가 1단 로켓과 2단 로켓 사이에 껴 있는데 그게 1단 로켓 불 붙었을 때 2단 로켓에서는 연료가 나오지 않게 막아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날이 추우니까 보통 우리도 날이 추우면 발사를 안 하는데 날이 추우니까 이놈이 쭈그라드니까 수축이 많이 되니까 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아크가 발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사에서 발사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갔던 요 제작사 하드웨어 회사 이번이 나는 못한다 얘기하니까는 본사 연결해가지고 본사 사장한테 니들 어떻게 할 거야 내일 대통령 오는데 그러니까는 사장 나 몰라 하고 가니까는 부사장이 대신 사인하고 발사하고 발사하기로 결정된 날 그 엔지니어 두 사람은 퇴근하면서 내일 폭발하는데 하고 갔습니다. 이게 그 한 1년 전에 크게 이제 30년 지나서 모든 거 공개됐을 때 나왔던 거고요. 이거는 보잉 737 맥스가 그 2년 전, 3년 전에 이티오피아에서 떨어져 아프리카에서 두 번 떨어졌죠. 한 일주일 사이에. 이 사고는 그 뭐냐면은 보잉이 에어버스에 비해서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에어버스가 연비가 좋은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도 이 보잉 737 구형 비행기인데 엔진을 좀 좋은 걸로 바꾸자 해서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다이아미터가 커가지고 착륙할 때 바퀴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엔진을 위로 올려달란 말, 위로 올려달았어요. 그러니까 무게중심 축이 안 맞는 거예요. 축하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가다가 이게 자꾸 이렇게 되고 하는 거예요. 양력이 무게중심이. 그래가지고 야, 그거를 막으려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돼 있는지 측정하는 센서를 하나 달자. 그걸 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조종사가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올리자. 그런 거 두 개를 달아야 돼요. 하나가 둘이 서로 의견이 맞으면은 그걸로 조종하고 둘이 의견이 다르면 그걸 무시하고 조종사가 잘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 팔아먹을 때는 한 개로 바뀌었어요. 이건 엄청난 사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랬으면 우리나라는 그 회사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가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오동작 비행기는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다라고 가르치니까 자동으로 더 낮추니까는 자유낙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와서 박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이 두 개는 다 간단한 품질 문제. 비행기 같으면 안전조치 시스템에서 그 두 개를 하나로 바꾸면은 모든 문서가 한 100만 페이지에 해당하는 문서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검증이 다 돼야 돼요. 그런 거를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결정했는지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이거는 가장 간단한 품질 엔지니어 한 명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안 돼야 되는데 야 인마 너도 경영자적 사장 너도 임원 될 거 아니야 하는 그 한마디로 자르고 그냥 팩스로 사인해서 보내준 겁니다. 바로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일본의 그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것들은 일본에서 이미 쓰나미가 오게 되면은 30m까지 올라올 수가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방어벽을 세워라 했는데 일본이 안 세웠죠. 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많은 그 방사성 폐기 특히 사용연료 처분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부안에서 저런 정도였으면은 특히 요새 같이 그 사람들이 그 날카로운 시대에는 얼마나 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부안에서는 접근 방식과 소통 방식 그리고 중저준위에 대한 이해 부족. 그때는 이건 제가 잘못해서 중저준위뿐 아니라 사용연료까지 그때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분리하고 나서는 이제 경주는 지금 경쟁 방식으로 해서 두 군데 투표를 하고 울진하고 투표해서 여기가 찬성률이 조금 더 높게 나와가지고 0.몇 프로 높게 나왔었는데 이때는 이제 지금 거기에 경주 코라도도 있지만 양성자 가서 기도들하고 한수원도 가고 화백센터 있고 쭉 이래가지고
상당히 뭐 좋아졌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도 경주 시민들한테 좋은 거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많이들 저도 1년에 몇 번씩 경주에 가거든요. 수학여행 이후에 갈 일이 없었던. 그래서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이거 할 때 이제 소통하고 이런 게 무지 중요하지만 우리 그 공학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래서 인문사회학에서는 소통을 중시하고 대화법 뭐 이런 거 투명한 거는 좋지만은 소통을 강시하는데 공학에서는 그래도 팩트다. 엔지니어링이다. 엔지니어링 프레딕션이 항상 그 우리는 중시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디에 가면 안전을 넘어 안심으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안전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리스크는 확률이 작으면 제일 큰 리스크가 뭐겠어요? 지구랑 달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100승도 안 돼요. 10의 100승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않을 것보다는 일단은 실제 위험은 일어날 확률 곱하기 그 해자드 그 우리가 당하는 그 크기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넘어 안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안전하지 않으면은 그건 사고고 안심하면 사고예요.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할 일이 미션이 정해져 있고 시나리오가 돼 있으면 그대로 하면은 99.9%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공학은 항상 안전은 공학이고 확률 침대는 과학이라고 그러죠. 안전은 공학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얼마나 마진이 있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보는 그 후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지금 뭐 이사님께서 많이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그 잘못된 정보 속에 장의사가 돈을 버는 사업이라고 참 얘기했었거든요. 왜냐면 폐로가 돈이 된다고. 병원이 의사가 돈 벌지 장의사가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방사성 폐기물과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인식과 건전한 비판. 비판도 과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하고 또 소통도 완전히 그 투명한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사용 연료 처분장 건설은 무지 중요한 이슈예요. 아주 최고급 그 스카이 라운지 같은 그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꼭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한테 아주 흉악한 물건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들이 잘 먹고 살게 해준 그런 노동을 많이 한 노부모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국가와 자녀 우리가 뭐 저도 거기에는 자녀 축에 낄 수가 있고요. 우리도 이제 책임을 지고 공동 부담을 해야 되는 거야. 원전은 지금도 돈을 버는 부모 세대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지금 그 SMR이라고 하는 더 안전하고 플렉서블한 그 스몰 모듈러 그 리액터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또 사용 연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과학과 공학으로 어떻게 풀어갈까 하면서 안전을 더 계속 올려갈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 편하게 사는 거에 대한 대가로서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또 뻥을 쳐도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정확히 이해하고 감성을 뺀 그 우리가 제대로 그 소통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